마르크스는 노동조합,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폐지를 위한 정치투쟁을 수행하는 중심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71년 런던 회의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행동에 관한 결의를 통해 노동자 계급은 경제투쟁 속에서 결집시켜온 폭력을 지주와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는 정치투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우리 지난번에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이 경제투쟁을 주로 하지만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경제투쟁만 하면 안 된다. 정치투쟁을. 이거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가 많았냐면 영국 그 노동조합은 거기서 나가면 되고 하울링 생겨요. 하울링. 그게 아니 내가 되는 거 몰라. 영국 노동조합은 노조는 노동운동만 해야지 왜 정치투쟁을 하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푸르동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의 연합체. 이게 사회주의니까 노동조합을 할 필요 없이 생산자 협동조합을 하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블랑키나 바쿠니는 무슨 노동조합이야? 봉기해야지, 봉기해야 되는데 노동조합 한 시간이 없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막스는 노동조합과 정당이 두 개 다 필요하고, 노조가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정치투쟁으로 나아간다. 이런 주장. 이렇게 당연한 주장이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이런 반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스가 했던 주장을 국제노동자협회에서 1871년에 노동자 계급의 정치행동에 관한 결의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단순히 경제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투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반론이 제기돼요. 자, 이거 한번 우리 박광영 교수님 보십시오. 하지만 1869년 11월 17일자 인민국가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독일 금속 노동조합의 담당인 하만과의 대담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주의를 위한 학교의 힘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조합이 그 임무를 다하려 한다면 결코 정치적 단체와 관계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노동조합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밝혔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 경제투쟁을 주로 하면서 경제투쟁을 주로 하면서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정치투쟁을 하는데, 반대로 거꾸로 노조가 정치투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조가 그래서 정치투쟁에 종속되면 안 된다. 노조는 어쨌든 주로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조직이지, 그렇다고 반대로 정치투쟁에만 노조가 정치투쟁만 하는 조합원들이 싫어하겠죠. 일단 조합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경제투쟁을 하면서 이 경제투쟁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성공하고 임노동이 폐지하려면
정치 투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식한 사업을 해야지.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투쟁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한테 야 임금 인상 근로조건이 뭐가 필요해? 임노동에서 자본주의 폐지 투쟁해야지. 그러면 다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성립할 근거가 없죠. 조합원들이 따라오지도 않을 거야. 조합원의 요구는 경제적 요구인데 이거를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이거예요. 정당에 종국돼가지고 정당이 정치 투쟁하라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치적 총파업, 정치 총파업. 지금 뭐 정치 총파업 하자는 얘기 나오죠. 정치 총파업. 이 정치 총파업에 어떤 하면은 정당이 이 정치 총파업을 노동조합에게 요구했어요. 노동조합에게 요구. 했는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경제투쟁을 충분히 하고 경제투쟁을 하면서 정치투쟁으로 고양돼야 되는데 경제투쟁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죠? 경제투쟁이 부족해서 조합원들이 정치적 의식, 다시 말해서 정치 투쟁을 한다는 투쟁 의지가 아직은 약해. 그럴 때, 야, 노조는 니네 정치 총파업해야 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가 문제되면서 나중에 배우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똑같이 생겼는데 총연명에서 노조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이 정치 총파업을 강요하지 말라. 조합원들이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조합원들이 요구가 없는데 정치 총파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조합원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그런 거야. 윤석열을 퇴진하는 총파업을 하자. 윤석열 퇴진 총파업을 하자. 이렇게 이제 민주를 중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퇴진 총파업이 이것이 되려면은 먼저 경제투쟁을 통해서 윤석열이 노동자들죠?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을 진압하고 이러면서 야 이게 정치투쟁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노동자들이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야 윤석열 지금 정치 못하니까 김건희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노조가 나서서 윤석열 퇴진 총파업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투쟁을 통해서 그 한계를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정치적 의식을 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이 생겨요. 당이 정치 총파업을 강요하면 안 되고 정치 총파업은 항상 총연맹과 협상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당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면 안 된다. 노동조합과 당이 협력을 하는데 그 독자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자성. 운영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노조 내에 조합원 비주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윤석열 퇴진 투쟁이 필요하더라도 조합 내에서 이 조합원들의 다수가 그거를 동의할 때까지 투쟁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정당에 종속되면 안 된다. 결론만 말하면 당은 정치 수행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당은 정치 수행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노동조합과의 경제 투쟁을 지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노조 경제 투쟁하는 거 지원하죠. 임금 인상 투쟁이라든지 해고 반대 투쟁이라든지 이런 거 경제 투쟁을 지원하잖아요. 당도. 그러니까 당도 예외적으로 경제 투쟁, 노동조합도 경제 투쟁을 중심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야.
일부 과객 분자들의 얘기에 따라서 조합원들한테 무리한 정치 투쟁을 요구하면 조합원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1900년 사회민주당의 지도자 베벨은 당은 노동조합을 사회민주주의자의 충원지로 보고 있었으며 노동자는 사회민주당 소속이어야 하지만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투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지배적 견해였다고 수배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노동조합이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정치투쟁을 애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파들은 아예 그 정치투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우파죠. 우파들은 아예 정치투쟁을 안 하려고 좌파들은 노동조합에게 정치투쟁만 요구하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 경제투쟁을 거부한 쪽 하나가 독일 사회민주당이 뭐냐면 라살파야, 라살파. 라살파의 주장은 뭐냐면은 노동자가 투표권, 노동자가 다수가 되면 투표권, 그죠? 투표권으로 있어서 노동자가 집권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집권하면 다 끝나죠. 무슨 경제투쟁이 왜 필요해? 투표권 확대 운동만 하면 투표권 확대. 투표권 확대를 위한 정치투쟁만 하면 돼, 정치투쟁. 이러면서 라살이 이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스가 비판했어요. 라살의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도 똑같은 사람들이 해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총임금, 주는 임금 총액은 정해져 있다. 이걸 임금기금설이라고 해요. 임금기금설. 그래서 이거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정규직이 더 받으면 어때? 정해져 있으니까 어때? 비정규직은 덜 받겠죠. 그러니까 이 정규직이 임금 이상 투쟁을 하면 안 돼. 반대로 돼. 비정규직이 열심히 투쟁해서 정규직이 돼가지고 임금을 더 받으면 사용자는 총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비정규직을 더 착취하거나 아니면 정규직 임금을 낮춘다. 정규직 임금을 낮춘다.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이 필요 없다. 임금 인상 투쟁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주장을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임금이 인상되면 생활비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임금 인상되면 생활비가 인상된다. 물가가 오른다. 물가 인상. 그래서 결국은 어때? 명목임금 그 형식상 그렇죠.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똑같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 투쟁해봤자 소용없다. 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임금 인상 투쟁이 아니라 정투쟁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막스는 자본론에서 나오지만 그 전에 이제 자본론 하기 전에 노동자의 강을 통해 이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막스는 뭐라 그러냐면은 첫째는 자본가가 주는 임금 총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증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기금총액서 입장에서는 자본가 전체는 노동자 전체에게
100조의 이익 중 임금은 30조를 할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투쟁해도 이 비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30조 가지고 노동자 계급끼리 나눠먹는 거죠. 정규직이 더 받으면 비정규직이 덜 받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임금 깎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 때는 그 말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투쟁을 하면 이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즉, 30조가 아니라 40조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정규직이 투쟁해서 임금 인상이 되면 비정규직도 임금이 아까 깎인다 그랬죠. 깎이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되냐면 비정규직이 바보냐고. 비정규직도 투쟁한다는 거지. 비정규직도 투쟁한다. 정규직도 투쟁하고 비정규직도 다 투쟁하면 자본가들이 밀리기 때문에 아이씨 안 되겠다. 30조 정도를 이제 전체 임금을 40조로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끼리 싸울 필요도 없고 정규직이 투쟁을 해서 임금 인상을 오른 걸 비정규직이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거를 정규직이 뭐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도 싸우면 된다는 거죠. 결국 싸워서 전체 파이를 키우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임금이 인상되면 자동차 노동자죠. 자동차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면 비용이 증가하죠. 자동차 비용이. 그래서 자동차 생산비가 증가하죠.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게 전 산업에 걸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임금이 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는 거야. 이렇게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조중동 아까 다 하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그렇지 않냐면은 임금 인상을 투쟁을 하면 자본가는 이걸 비용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이윤, 그죠? 이윤의 일부를 임금 상승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임금 올랐는데 그 오른 것만큼 자동차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사주가 자기네 회사 이윤 중에서 이 임금 인상분을 충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경쟁 때문에. 경쟁. 현대자동차만 가격만 오르면 어떻게 안 되죠? 다른 상품 생산자들과 경쟁 때문에. 그렇잖아.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투쟁해가지고 인건비 올랐다고 자동차 가격을 올리면 현대자동차는 안 팔리고 어때? 도요타나 포드가 팔리겠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데서는 경쟁이 있는 데서는 다른 상품 생산자가 경쟁하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린다.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 투쟁은 유의미하다. 다 막스가 주장한 거예요. 주장을. 자, 그 다음, 이거. 근데 요즘에는 이게 옛날에는 생산과 분배와 아니면 근데 요즘에는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는 생산에 폐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원 문제, 환경 문제 생기면은. 그래서 각 국이든 아니면 그 나라에서도 생산이라던가 그것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문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까지 치면은 이제는 좀 더
제한반 생긴다는데 아무리 팽창할 수가 없다는 자본조달이라는 어떻게 되면 생산은 좋고. 그렇죠. 그건 맞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까 자 계속 합시다. 이거 그 다음에 누가 읽을 차례죠? 박관현 동지인가?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의 입장은 절대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닙니다. 낯살주의가 독일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의 영국의 노동조합은 자유당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을 건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영국의 노동조합 내 자유당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입장은 당과 노조는 따로 있어야 하고 운영도 독자적이어야 한다는 거지. 다만 어때? 다만 서로 양자는 서로 연대해야 된다. 그죠? 연대해야 된다. 연대라는데 어떤 연대를 하냐면은 당은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하면서 경제투쟁을, 노조는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하면서 정체투쟁을 연대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이 결합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이 노조와 완전히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노조가 당에 완전히 종속되거나 이런 걸 다 반대했다는 이런 입장. 그 당시에 라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 노동운동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줬어. 영향을 미치는 저명이자 유명이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동을 좌우해. 그래서 당과 노조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했어요. 나중에 나온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했냐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맡아달라니까 이 사람이 전제 조건을 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진짜 그래요.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1인 지배체제. 그리고 지방의 조직 책임자도 내가 선출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엘리트가 조직을 지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3인당 전신에서 당과 노조를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막스가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노동조합은 노동당이 막스 시대에요. 생기기 전에 부르주아 정당이죠. 부르주아 정당인 자유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자유당과 밀접. 그래서 막스는 노동조합이 부르주아 정당인 자유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인의 노동조합은 부르주아 정당인 자유당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아직은 노동당이 생기지 않았어요. 노동당. 막스는 언제 1883년에 사망했고 노동당은 18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1900년도
이후에 생겼어요. 1900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스 시대는 노동당이 없었죠. 부르주아 정당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당과 노조의 관계가 직접 관계가 없고 국제노동자협회에서 파리 꼬미미 국제노동자협회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